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리스 세계로 넘어왔는데, 어, 그리스 내에서도 역시, 어, 오리엔트와 가까운 곳으로부터, 어, 출발을 했죠. 그래서 크레타 섬,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제 막 그 영웅 신화 속 인물들, 아킬레우스, 뭐, 오디세우스, 이런 양반들 뿐 아니라, 뭐,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이거 어쨌든 그런 양반들이 어 바로 이 패권을 두고 해양 세력과 이제 물론 그들도 해양 세력이지만 섬 크레타 섬 주위의 다양한 섬 세력과 해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사실 그리스는 귀족정 정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개로 볼 수도 있고, 크게는 왕정, 과두정, 민주정, 이렇게 세 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정, 귀족정, 어, 민주정. 그리고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독재냐 또 뭐냐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일단은 그 본토는 아직 폴리스가 얼마 없고 주위에 많았어. 그리스 여기에는 별로 없고 이런데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빨랐던 곳이 당연히 이쪽 근처겠지. 이쪽이 문명이 좋았으니까. 예, 그쪽에 자연 철학자들을, 이 밀레투스 학파를 제가 어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날 하려고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이렇게 막 넓어진다 해도 이제는 중심이 그래도 그리스가, 중심이 슬슬 그리스 쪽으로 옮겨오는 시기야. 근데 그 시기에 그 식민지들은 더 많아지는데, 그 식민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민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 식민지라고 하는 말, 그 어원이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지금 같은 뜻으로 쓰인 거고, 원래 그냥 이민이에요. 이민. 얘네들은 싸움을 해도 해적질을 하지, 정치 권력, 거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한자 문명권과는 달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협력하다가 해상 재해권 가지고, 그 재해권은 경제적인 거예요. 무역이야, 무역. 나는 게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미리 났어 봐. 그러면은 역사가 달라졌지. 거기에 올리브유랑 포도 나는데 그거 가지고 배를 채우면은 배가 안 차거나 느끼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즈음에는 드디어 오리엔트의 가장 대표적으로 알파벳이랑 또 이 훗날 유일신 개념이 넘어오지만, 그러니까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이 다 거기에서 넘어온 거야. 근데 그때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요. 바로 화폐가 넘어와요. 화폐가.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은 정말 엄청나게 일찍부터 그런 걸 다 했던 거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로 오면서 성격이 한번 비약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하려고 하냐면은, 어, 그 저기 있죠. 누구지? 막스 베버가 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어 빠른 문명들은 다
있었습니다. 화폐 다 있었잖아. 인도, 중국,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있었지. 근데 이제 비약을 하는 거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화폐는 중국에서 뭐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도 그거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엄밀하게, 동전이 있나 모르겠네. 완전히 엄밀하게 이걸로 딱 그 찍어낼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게 아주 그냥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그 문제가 돼가지고 화폐개혁론이 막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실학자들이 화폐개혁론을 펼치는데, 화폐가 사적 주조가 엄청 많았고, 이 안에 내용물 속이고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리스로 가면은 거의 현대적입니다. 현대적인 그 씨앗은 그리스에서 다 나오는 거야. 서구의 문화,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문화적으로 현대적인 시스템,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첫 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죠? 했을 때 조금 의외로 자본주의라고 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에로스,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할까요? 이 자본주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다 화폐도 돌고 장사도 하고 했지만은, 자본주의 에로스, 뭐 자본주의의 어떤 뭐라고 하면 될까, 질서 잡힌 측면은, 그걸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양반은, 그 선생님은. 그거는 서구 신교 그쪽에서 이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죠.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 다음 20대에 이렇게 볼 때는 동양 쪽 아무것도 모르네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아는 쪽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아는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썰을 펼치신 분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에로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귀족정 다음에 그 다음 민주정이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귀족 다음에 평민이 권력을 잡긴 하는데, 나는 그 귀족정이랑 그 평민들이 잡았던 민주정이랑 사실 둘 다 귀족정의 연장 혹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과두정에 가깝다 이거야. 왜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오겠지만은 그 평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이랑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즉, 그리스 시기에 이 민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실력자들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두정과 민주정의 중간 정도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는 처음 귀족정에서는 대토지를 소유한 부호들이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중국에도 다, 우리나라도 다 대토지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토지를 소유를 해도 그 땅이 아시아라기보다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처럼 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 문명권은 일본이 조금 성격이 다르. 일본은 늘 수출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해적질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또 독특한 봉건제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대개는 한자 문명권이 퍼지면서 각 지역에 맞게 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진짜 거의 그대로 온 거고요. 뭐 베트남만 해도 성격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다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질서, 문화 이런 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 동네는 땅이 있어봐야
땅에서 올리브유랑 포도 나는데 그걸 가지고 유통업 하는 사람이 평민이 실권을 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철기가 이제 오면서 중장보병 그런 건 교과서에 나오죠. 그 얘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려면 다 돈인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층이지 사실 평민이라기보다. 근데 그것을 서양 역사에서는 평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신흥 그 계층이고 그 밑에는 뭐 엄청난 이제 뭐 일꾼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고대뿐 아니라 근대도 사실 뭐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보면 부르주아들이 참여하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했지. 지금 그나마 제도적으로 이만큼 오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피.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가 그래도 이제 그리스의 동부 뭐 터키 쪽 그쪽에 밀레투스가 이제 가장 좀 앞섰지. 앞서다가 이제 그리스 본토 쪽으로 힘이 오면서 이제 그때 식민지는 그래도 그리스가 힘을 받쳐주고 있는 식민지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걔네들은 다 폴리스들이고 다 마한, 변한, 진한 같은 그런 가문들이야. 가문이 됐건 뭐 성주가 됐건 뭐 번이 됐건 군벌이 됐건. 근데 그쪽은 이제 군벌적인 곳도 있지만은 무역하는 곳 그리고 용병 쓰고 뭐 이랬죠. 사실 그쪽 서양의 그 역사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부터 그 중에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쪽은 원래 그랬단 말이야. 동양이랑 이 군인의 개념도 많이 달라. 일찍부터. 근데 이제 귀족들은 땅만 가지고 동양에서는 떵떵거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우리 백화점이 없어요. 교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시기가 올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지나고 즉 호메로스가 살던 시기 도리아인이 도래하고 그리고 나서 도리아인의 철기를 흡수하고 요 시기가 되면은 철기 흡수했지. 그러면은 이거랑 관련된 거 다 발달하는 거야. 거기는 상업하는 데기 때문에 세공해가지고 그걸로만 먹고는 사는 사람들, 올리브유 가지고 무역만 하는 사람들, 또 뭐만 하는 사람들 세분화되고 게다가 자본 정말 거기는 완전히 현대적인 의미에 가장 가까운 역사를 쫙 동서고금을 쫙 살펴볼 때 가장 가까운 게 고대의 그리스에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유관 분야가 다 발달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망을 한번 딱 깔고 나서 이제 저번 세기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망을 깐 거지 뭐 다른 거는 막 연구를 막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그거랑 관련된 통신 이렇게 지금 이런 핸드폰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거를 뭐 자연과학적인 것 측면에서 막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빠른 곳이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뭘 산업적으로 밀고 나가서 그 추진력으로 유관 분야가 이게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죠. 배터리죠.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지금 또 많이 다르지만 그렇듯이 거기도
철기도 있지, 무역도 이제 거기는 화폐가 깐깐해. 좀 제대로야. 그러니까 발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관된 것들, 예를 들면 철 다루는 기술 가지고 한쪽에서는 무기만 쫙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뭐 세공 어떤 뭐 공예품, 또 자기 기술 같은 것도 좋았고, 별의별 그 분화된, 하나가 발전하면은 주위에서 쫙 같이 수준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뭔가를 다루는 게 좋아지면은 그 다루는 거랑 관련된 거, 철만 잘 다루나? 다른 것도 잘 다루지. 그리고 그렇게 유관 분야의 산업들이 많이 크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역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왔다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 왜냐면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무슨 백작, 공작에서 우리 같은 서민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귀족은 대토지 소유자야. 호족 같은 거야. 중국 고대 호족 같은 거야. 그리고 일본에도 대토지 소유한 뭐 묘수라든지 있었죠. 우리나라도 호족이 있었고. 근데 거기 호족은 잠깐 왕정도 잠깐이었고, 왕정도 사실 그 힘을 못 썼고, 그 호족도 실권이 그들에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걔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뭐 소출되는 것이 농업사회의 최소한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감자나 보리나 이런 것들이 좀 낮으면은 아마도 그들이 이제 정체가 완전히 바뀌었겠지. 과두정, 왕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그냥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걔네들은 그 해봤자 무역하는 애들한테 잽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다양한 무역을 했던 사람들, 다양하게 직업적으로 분화됐던 사람들 중에서 실력자들, 이들이 바로 평민이에요. 평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력이 대토지 소유자에서 무역상들로 넘어온 거예요. 그거를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일단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얘기했던 게, 그리스 본토로 넘어오기 직전 어떻게 넘어왔나, 그리고 왜 본토보다 동쪽의 문명이 더 밝았나, 거기서 일단 철학들이 나왔고, 자연 철학이. 그 다음에 본토로 넘어오고 나서도 식민지는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그 식민지는 정치적인 식민지가 아니야. 한자 문명권과의 차이는 정치적인 식민지가 아니고 무역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 차이야. 그러면 무역이 그만큼 중요해? 왜? 거기 나는 게, 농산물이 교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만 나니까. 그러면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 나는 데에 비해서는 당연히 정치 권력, 대토지 소유자들이 정치 권력, 사실 대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서 다 그냥 다 지배자였단 말이야, 동양에서는. 그거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은 그들보다 더 실권을 가진, 방금 동전 보여드렸죠? 화폐가 이미 성행했는데, 동에서부터 그리스의 동쪽 크레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오면서 이제 완전히 쫙 퍼졌는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는 거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정치적 통합체가 아니야. 정치적 통합체는 구심점이 딱 황하 이렇게 있고 쫙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 물론 다 무역들은 있었지. 그러나 그 막스 베버의 얘기처럼 자본주의 에로스가 없었어. 자본주의 질서로 그 무역이 된 건 아니야. 대상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에 있었던 평민이라고 불리우는 무역상들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리스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나올 만한 사람이 없고 평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니까는 결국은 무역으로 엮여 있는 싸움도 하고 하지만은 거대한 정치적 공동체를 별로 지향하지 않는 자유로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역상들이 돈을 만지게 되고 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정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귀족정이나 민주정이나 굳이 말하자면은 일단 왕정에선 벗어난 거고, 과두정이면은 대가리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잖아. 민주정이면은 전체 대가리고, 그죠? 근데 이 데모스가 이제 거기 동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을들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직접 통치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통치했던 거는 마을에 살았던 무역상들이 통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과두정과 민주정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오히려 정치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교과서적인 내용, 중고등학교 교과서적인 내용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걸 수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도 한번 두면 교과서 보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 교양 수준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 나잖아요. 그리스 하면은 민주주의의 요람이고 뭐 서양 문명의 요람이다. 근데 정치 시스템보다는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적인 에로스가 있었어. 막스 베버가 말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말한 맥락에서는 이제 결국 계속 지층이 쌓여 있던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거기에는 이미 금융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해서 다르긴 하지만은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질적인 비약이 이미 그리스에 있었다. 그리스에 화폐가 돌고 식민지들, 그 식민지들은 다 무역으로 맺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억압 없이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과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과두와 민주정의 사이 정도로, 왜냐하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양 역사처럼 엄청난 거상 한 사람 막 이렇게 이름 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자본주의, 제가 맨 첫 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 하나를 뽑으면 뭘까요? 뭐 인공지능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지?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본주의 에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